저희 줌으로 듣는 학생들도 저한테 질문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질문들 중에서 일단 사이언티픽한 질문들이 산화수가 변했을 때 왜 색이 변하느냐, 그 다음에 뭐 금속의 색깔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재료가 색을 나타낸다는 거는 메커니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빛만 일단 선택적으로 흡수를 해도 저희가 색깔을 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흡수하는 빛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은 반사가 되거나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빛, 그런데 그런 원리에 따르면 주변에 산화수가 바뀌게 되면요, 그런 메탈하고 그다음에 이런 리간드 사이에 그런 전자 구조 자체가 변화가 생기고, 그 전자 구조에 의해서 빛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한 색 변화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화수가 바뀌게 되면 색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금이 왜 색깔을 가지냐, 근데 얘 색깔을 가지는 연리는 또 달라요. 전 가시광선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금속 표면에, 특히 금의 표면에 존재하는 이 전자들이 아까 그 가시광선의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인데, 그거에 의해서 오실레이션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빛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색깔들이 투과되고 또 반사돼 가지고 색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퀀텀 닷하고 비교를 있었는데, 퀀텀 닷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파티클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특히 그 아까 전자구조에서의 변화가 생길 때를 우리는 퀀텀이라고 하고, 그 전자구조 변화에 의해서 양자 현상들을 봐야지 그걸 퀀텀 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골드 파티클이 이제 퀀텀이라는 현상들이 나가 만들어지려면 1나노 이하까지 가야 돼요, 금속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퀀텀 다트 베이스에는 그 퀀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반도체 재료, 뭐 카드뮴 설파이드, 인듐 포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사이즈가 10나노 이하만 되더라도 양자 현상들에 의해서 얘네 밴드갭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한 것을 퀀텀 다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그, 그 박사과정에서 유학을 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을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부하고 석사 마치고 이제 유학을 박사과정을 했었고, 또 지금은 또 많은 학생들은 또 박사과정 중에 또 유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마치고 또 학부를 또 유학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게 딱 어떤 정답은 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자로서 저는 좀 굉장히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공통 언어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공부를 하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공동 연구하고, 1년에 저도 한 10번 정도, 또는 10번에서 12번 정도 해외 오고 가면서 공동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학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글로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어디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고, 또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위해서 공부를 또 외국에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체에서 나노 신소들이 있는데,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백신 자체가 그 모더나가 있고 우리 화이자가 있고, 저도 화이자를 맞았는데 그 모더나를 만든 분이 저랑 공동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랭어규 교수님이라고 MIT 교수님이거든요. 찾아보세요. LANGER을 부르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자연계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뭘 따라한 거냐? 바이러스의 모양을 따라한 거죠. 바이러스 안에 RNA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위에서의 리피드 조종들을 개발한 거고요. 뭐 등등 너무 많은 예시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재료 자체도 또 자연에서 영감받는 재료가 있고요. 저는 자연에서 영감받는 거에 촉매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데, 얘가 모양이 예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즉 결정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대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이렇게 뭐제 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물이죠. 광물이 있으면 얘가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런 결정면들이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만일 여러분 이렇게 크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이아몬드도 원석으로 나오면 이거보다 더 굉장히 작은데 그 다이아몬드가 샤이니하게 빛을 나타내는 이유도 얘네들을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아까 이런 모양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결정 구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원자들의 이 모양들을 조정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물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전기적 성질이 바뀌어지게 되고 자기적 성질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해석되지 않은 결과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떻거냐 아니면 또 다른 거는 질문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의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과학이라고 하면 발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응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학의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이 잘 된 것만으로 끝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발견이 돼서 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 응용이 돼서 이게 실제 삶에 영향을 줘야지 이게 하나의 어떤 전 주기적인 어떤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그 스테이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옛날 초창기에는요 과학자들이 발견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됐죠. 우연한 발견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해석이 되고 응용이 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래서 브렉스루들을 많이 만든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기대치 못하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과학자들이 기대하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또 명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놀라운 발견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기대치 않은 발견들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들이 또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다가 바닷속에 제가 또 활을 하나 어떤 창을 하나 던졌어요. 거기 갑자기 고래가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갑자기 제가 동해 바다에다가 뭘 창을 던졌는데 고래가 잡히지 않잖아요. 네. 물고기가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데 딱 던지면 뭐 물고기가 아니지만 그 옆에까지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몰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발견이라는 거는 확률 높은 발견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 발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 발견이 나중에 응용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과학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시드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과학적인 질문이 몇 가지 면들이 나와 있느냐?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원형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요 원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면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불규칙적인 원형 면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원형처럼 보이죠. 근데 걔네들을 원자 단위로 살펴보게 되면요, 걔네들이 진짜 원형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요. 하나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또 우리 이상현 학생 질문 네, 있나요? 찾는 동안에 네,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정지혁 학생 아무거나 질문해도 괜찮아요? 아까 네. 발견을 확률 높은 발견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이걸 확률 높은 발견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을 저희 과학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파이오니어가 되고 싶잖아요.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어떤 이론을 만들고 싶다. 아까 패러데이처럼 뭘 만들고 싶다. 아니면 노벨상 받은 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싶냐에 지금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니까 좀 이렇게 낯설죠. 결과물이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런 발견들이 어떻게 일어났냐에 대한 과정들을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일반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과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천재가 그거를 발견 안 하고 해석을 못 해도
그 시대에 누군가는 해석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분야를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안 했으면 그것이 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부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연구실이 지금까지 세상을 놀라게 할 여러 가지 발견들이 일어났는데 바램은 확률적으로 저희 랩은 아마 그렇게 계속 발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멤버가 아까 성호 학생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학이 발견됐냐라고 말하기는 너무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그것들의 확률을 높이고 그것들을 어떤 계속해서 어드밴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과학자들이거든요. 네, 좀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저 또한 그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 과학자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발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게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전체 그런 것이 이루어질 그런 흐름과 컨텍스트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도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일어났잖아요. 그 노벨상 그 받은 그 노벨 재단에 들어가면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때 연설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꼭 보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그거를 이제 써놓은 문서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자기 스토리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연구를 해서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보면요 우연과 우연의 역사예요. 내가 박사 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하겠는데 포스닥 때 이런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됐고 이거 두 개를 접목해서 이런 새로운 분야를 하겠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동료가 와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거 해보자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게 놀라운 발견됐다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하게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우연이 연결돼가지고 과학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백신 같은 거 할 때 뭐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할 때 한 일정 기간 후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연구가 돼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충 어떻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하는 건지 잘. 네네. 그게 우리 이제 여기 질문 하나 받고 또 이제 저희 줌으로 질문한 학생들 얘기 나눌게요. 연구 결과가 실제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말을 하는 질문이라 생각이 들고 어떤 거는 되게 빠르고 어떤 건 늦게 걸리는데 근데 이제 과학자는 어떤 거를 목격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여러분들 대학에 왔을 때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된 거를 또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어떤 기술들이 막 나오는 걸 신문지상이나 과학 잡지를 통해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양자점 질문인데 양자점 TV에 나온 퀀텀닷 있잖아요. 그 퀀텀닷이 처음 나온 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지금 우리 많은 전자회사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과학은 또 역사가 빨라요. 2010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2020년에 벌써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백신은 또 신기하게 코로나 백신은 언제 나왔어요?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백신을 위한 준비 기간은 15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받을 준비가 인류가 돼 있으니까 백신을 개발하겠다 했을 때 메신저 RNA 백신을 최초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면 그럼 백신을 만드는 게 1년이 걸렸기 때문에 1년의 과학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이게 15년의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네, 또 질문이 하나가 또 굉장히 신소재에 관심 있는 많은 편인데 신소재를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부분을 좋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어떤 뭐 반도체 연구에서도 그렇고 바이오 연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브렉스루들이 많이 나와요. 어찌 말하면 뭐 이번에 백신도 또 신소재 새로운 게 의한 것이 나온 것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신소재는 또 그거에 비해서 호흡이 길어요. 브렉스루는 엄청난 브렉스루를 만들어내는데 호흡이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20년도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 개발 없는 브렉스루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로봇을 연구하든 아니면 뭐 반도체든 다 아니 배터리에서도 다 이런
신소재적인 어떤 문제들이고 배터리 예시를 하더라도 신소재 개발된 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의 인류의 시간이 걸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소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신소재만을 국한돼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시스템까지 같이 이해도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어느 목적지나 활용처가 있는 물질들을 연구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소재를 연구한다는 거는 물리화학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 나노 입자를 다양한 만드는 거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냐? 네, 그래서 금을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 그 어떤 신속 진단하는 것 중에 이렇게 그게 금 나노 입자예요. 그게 금색 나노, 그 빨간색 색깔을 띤 나노 입자이고요. 그런 식으로 금을 이용한 바이오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빨간색, 보라색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의 키트를 이용해서 다른 색깔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거를 연구할 때도 금 나노 입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사용했고 바이오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좀 시간이 네. 좀 다 돼가서 네. 온 학생들 중에 좀 정리한 다음 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질문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또 답변 드릴게요. 네, 또 우리 여기 질문 한번 안 했나? 했었는데. 안 했어요. 네. 그 혹시 실험을 좀 잘 돼가기 위해서 용액을 넣어준다면 그 아이오디나 칼륨 같은 용액 실험을 해보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본 거는 어떤 셰프가 이렇게 세계적인 셰프가 확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의 압축품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과정들은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셰프가 또 배워야 될 과정도 있고 셰프가 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막 굽는 것도 실패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모두가 그냥 그냥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어떤 그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 개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도 옛날에 있었던 걸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당연히 시행착오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그 시행착오를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걸 줄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또 질문 또. 네. 그 아까 코로나 그거 검사하실 때 그때 그 금 나노 입자를 사용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다른 그 금 나노 입자 사용하는 이유가 그 형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다른 물질들 중에서는 나노 형태로 바꿨을 때 색깔이 바뀌고 이런 게 네네. 있나요? 그런 금 나노 입자를 인류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왜냐면 금이 안정해서 그래요. 네. 안정하고 색깔을 딱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TV에서 있는 퀀텀닷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퀀텀닷은 그냥 공기 중에 나고 물에 나오면 다 산화돼가지고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바이올로지에서 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안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들이 또 금방 가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꿈꾸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뭐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 화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꿈을 한번 잘 실행해 보시면 좋겠고 저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거를 아니면 학교 공부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어떤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걸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공부를 즐기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또 파이오니어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인류를 위해서 지식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또 굉장한 또 보람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양한 기회 앞으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저희 또 대학교에 오게 되면 저희 수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나중에 혹시 뭐 질문들 있으면 저희가 또 정리해가지고 또 질문 대답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